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키시아를 두렵게 했던 일이 일어났다. 2. 일본 대륙은 한국에 속한다. 3. 방산업체들이 밝힌 미스터리한 기술.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어떻게 해서든 조선을 별 볼 일 없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역사를 왜곡하는 것인데, 그래서 1925년 조선총독부 부설 기관인 조선사편수회 조선사편수회를 설치해 일본의 어용사학자를 대거 임명했죠. 일제가 한국사를 명구하겠다는 겁니다. 오로지 일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역사학자들이 주축을 이루다 보니 역사 왜곡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뤄졌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한국에는 독자적인 청동기 시대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다 할 만한 청동기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일제는 고조선을 국가가 아닌 신화시대로 설정해버려 한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한국인들조차도 말이죠. 그러나 외국 학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핀란드의 아스페링은 청동기 문명은 동북아시아에서 발생해 러시아, 우랄 지방을 거쳐 북유럽의 핀란드까지 전파되었다고 주장했고, 덴마크의 아르셰 역시 극동 지방에서 우랄을 거쳐 북유럽으로 전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래도 학자들의 주장보다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은 그 시대에 나타내는 유물일 것인데, 한반도에는 정동기를 대표하는 고인돌이나 청동검 등 어마어마한 유물과 유적지가 발견돼 일제의 식민사관은 아주 오래전에 깨져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최신 기법이 가미된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어떨까요? 가령 유골의 DNA를 분석한다든지 등의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면 그 시대의 비밀이 쫄릴까요? 여기 러시아 땅에서 발견된 악마의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 속에서 발견된 유골이 이 모든 비밀을 풀어줬습니다. 아마 한국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 중 하나가 단일민족이라는 특징일 겁니다. 한민족이라는 순수 단일민족으로 구성되었다는 순수 혈통에 대한 자부심일 텐데, 한민족의 뿌리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알타이 산맥에서 출발해 몽골과 만주벌판을 지나 한반도로 진출한 북방민족으로 알려졌는데, 단순히 언어, 풍습, 생김새로 추정할 뿐 과학적 근거는 결여됐었죠. 그런데 1973년 러시아에서 발견된 동굴에서 그 비밀이 쫄렸습니다. 지난 1973년 구소련의 연구팀은 현재의 르라디보스토크, 프리모레스키, 크라이 프리모스키 크라이 지역을 조사하다 어떤 이유인지 이 동굴에는 악마의 문 동굴 데빌즈 게이트 케이브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을 탐험해보니 그 안에서 유골 7구와 함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징물이 발견됐는데, 그중 분석이 가능한 6개의 유골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약 8천년 전의 신석기 인류라는 점이 확인됐죠. 하지만 그 유골의 주인공들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신분을 밝혀내지 못했는데, 2017년 그 비밀이 쫄렸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 연구팀이 그들의 게놈을 분석한 것이죠. 유니스트 게놈 연구소와 영국 케임브리지대, 아일랜드 더를린대, 더를린 트리니티대, 러시아 국립과학원 인류학연구소, 독일 포츠담대 국제공동연구진은 동굴에서 발견된 20대 여성과 40대 여성의 머리뼈에서 게놈을 추출한 후 이를 분석했는데, 분석 결과 이들에게서 한국인의 조상으로 특정할 수 있는 특성이 나타났습니다. 유제품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유전변이, 고혈압에 취약한 유전자, 암내를 분출하지 않는 유전자 등등이 그것입니다. 악마문 동굴이 발견된 프리모레스키, 크라이 프리모스키 크라이는 우리 역사에서 고구려, 동부여, 목조 등이 거주했던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발견된 8천년 전 신석기 인류의 게놈을 분석해보니 한국인과 유사한 특징이 발견된 겁니다. 당시 연구에 참여한 영국의 안드레아 마니카는 유전적으로 동아시아 북부 지역의 인구는 약 8천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8천년까지 새로운 그룹에게 정벌당하거나 제거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지역 특성에 맞도록 진화했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라는 게놈도 한국인과 증사했는데, 이는 어머니를 통해서만 물려받기 때문에 모계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연구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현대 한국인 포함 동아시아 지역의 50개 인족과 비교했더니 더 놀라운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악마의 문 동굴 조상과 현대 베트남 및 대만에 고립된 원주민의 유전체를 용합했더니 한국인과 가장 흡사한 유전체가 발현됐기 때문입니다. 한민족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수천 년간의
생존 방식이 북방계와 남방계 아시아인이 융합한 결과라는 것이 개론변이 정보로 증명된 겁니다. 현대시대의 한국인의 유전적인 구성은 남방계와 상당히 유사한데 이는 수렵 채집이나 유목 생활을 하던 북방계보다는 한 곳에 정착해 집단 생활과 농업 활동을 한 남방계 민족의 특성을 가졌기 때문인데요. 남방계 민족은 보통 더 많은 자식을 낳고 빠르게 확장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실제로 수렵과 유목 생활을 했던 옛 극동지방 부족들의 현재 인구는 고작 수십만을 넘기지 못합니다. 이번 연구는 동아시아에서 발견된 최초의 고대 게놈을 분석한 점에서 큰 관심을 불러 모았는데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이 결과를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사이언스 어드밴시즈에 발표했습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한국인은 단일 민족이라고 부르자면 아주 오래전부터 우수한 유전자가 묘합해 탄생한 민족이고 여기에 역사적인 기록상으로도 한국인은 이미 단일 민족은 아닙니다. 아마 이런 주장에 대해 그럼 내가 단일 민족이 아니고 혼혈이라는 뜻이냐? 라며 거부감을 나타내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건 고귀한 순수혈통이라는 자부심이 깨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이 그리 기분 상할 일은 아닙니다. 어차피 인류의 조상은 아프리카에서 등장해 동아시아로 건너왔으며 국어사전 없이도 한국인은 한국 국적을 가졌거나 한민족의 혈통과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고귀한 순수혈통의 맥이 끊긴 것은 언제일까요? 잠시 삼국시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서기 48년 먼바다에서 배 한 적이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한국인과는 외형적으로 상당히 다른 모습의 여인이 타고 있었는데 바로 16세 허황목입니다. 아마 이 여인의 정체를 모르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녀는 인도에서 한국 땅으로 건너와 가락국의 시조 김수로왕과 결혼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국제결혼이 일어난 것이죠. 그녀가 인도인이다 아니다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삼국유사의 가락국기에 따르면 수로왕의 침전에 든 그녀는 저는 알타국의 공주입니다. 성은 허, 이름은 항옥항옥이고 나이는 16살입니다. 본국에 있던 금년 5월 왕과 왕비께서 꿈에서 하느님을 뵈었는데 하느님이 가락국의 왕수로에 배필로 맺어주어라는 계시를 받고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타국은 인도의 가장 큰 주조의 명칭이며 겐지스 강 중류에 자리한 알디아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8년 영국 BBC는 당시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할 때 한국의 왕비가 된 인도 공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삼국유사에 기록된 허황후의 이야기를 소개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허황후는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시족을 구성하는 성씨는 김해 허씨와 인천 이씨를 포함한 김해 김씨입니다. 세 개의 성에 한데 모인 이유는 극뿌리가 같기 때문인데요. 김해 김씨는 전국에 대략 약 6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아마 북한에 사는 주민까지 합친다면 그 숫자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인천 인구수가 약 300만 명이고 부산 인구수가 대략 330만 명이 두 도시 전체 인구수와 버금가는 사람들이 김해 김씨라는 성물 쓰는 것입니다. 김해 허씨와 인천 이씨를 포함한 김해 김씨 등 3개 성씨는 가락 중앙종 시내를 구성하고 있는데 허황후가 가락국의 시조 수로왕과 혼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수로왕과의 사이에서 신남 이녀를 낳았는데 허황후의 간청으로 장남만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차남은 허씨성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이씨는 김해 허씨에서 달라져 나와 만들어진 성입니다. 그러니까 수로왕과 허황후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의 후손이 이어져 현재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서기 48년부터 최초의 국제결혼이 시작됐으므로 우리가 말하는 고귀한 순수혈통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녀 외에도 결혼을 위해 한반도로 건너온 이들이 많았는데 고려시대에는 전체 국민의 8.4%가 외국인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고 고려를 부마국으로 삼았던 원나라의 공주들도 그랬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역시 오스트리아 출신의 프란체스카 여사와 결혼을 했죠. 한국 사회에서 단일 민족이나 순수혈통이라는 자부심은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저항하고 한민족을 통합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광복 이후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는 정치권의 통치 수단으로 활용됐습니다. 사실 바다가 대륙이었고 대륙이 바다였던 아주 먼 옛날부터 인류는 지속적으로 이동과 정착을 반복했는데 그 과정에서 등장한 국가와 민족은 어떻게 살펴봐도 단일 민족일 수 없고 순수한 혈통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단군 할아버지의 후손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신석기 시대부터 유럽계가 한반도 땅에 건너와 살기 시작했고 서기 48년에 최초의 국제결혼이 성사된 후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인종이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인족 간의 결합으로 더 훌륭한 유전자를 가진 후손이 태어났고 그것이 지금 현재 한국인들인 겁니다. 이것을 그리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은 대한항공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땅콩 모양 사건을 일으킨 여객 운수 전문 업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대한항공은 한국 최고 수준의 항공 기술력을 보유한 방산업체이기도 합니다. 땅콩 때문에 국민들에게 욕을 하도 먹다 보니 이를 갚기라도 하겠다는 듯 2010년대부터는 방위산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때로부터도 10여 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KF-21을 개발하면서 한국 항공 기술력의 대명사와도 같은 존재가 된 카이와도 엎치락뒤치락하는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고정익기와 회전익기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카이라면 대한항공은 무인기 사업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대한항공이 최근 또 새로운 무인 전투기를 개발 중인 사진이 유출되어 화제인데요. 그 예상 성능이 동구권의 최첨단 전투기라고 하면 가장 먼저 꼽히는 러시아의 수-57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이 방산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1980년대부터 항공기 창정비나 부품 생산 등을 해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항공기를 부품 단위에서 조립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KF-570호의 면허 생산을 도맡아 한 적도 있죠. 200대가 넘는 F5 도입군 중에서 3할 정도를 대한항공이 생산했고 오형령 MD나 OH-6OP 블랙호크 등 헬기의 면허 생산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항공산업 업체들이 통폐합을 거치며 카이로 재탄생할 때에도 대한항공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카이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골랐습니다. 그 뒤로 초계기를 포함한 대형 항공기의 성능 개량 사업 등을 하면서 한동안 잠잠하다가 2010년대쯤부터 새로운 방향성을 잡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인기였습니다. 대한항공은 공군 중고도 무인기 무하부의 체계개발, 육군 및 해병대의 4단급 무인기 듀어지 체계개발 등을 잇따라 성공시키며 무인기 방면의 기술력도 가져왔죠. 그리고 이 기술력과 노하우를 인정받아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 쿠스X, 일명 가오리 X의 체계개발 수주전에서 카이를 제치고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후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하여 가오리 X를 점점 최적화된 형상으로 변경해왔고 작년에는 그 최종적인 형상을 방산 박람회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얼마 전에는 해당 형상을 바탕으로 그 실물 동체를 조립 중인 사진이 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통해서 대한항공이 가오리 X의 최첨단 스텔스 기술을 접목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스텔스라고 해서 레이더에 아예 안 잡히거나 어떤 레이더에도 전혀 잡히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흔히 일컬어지는 스텔스 성능은 군용 레이더에 흔히 사용되는 대역의 전파만 회피할 수 있으면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파 반사로는 보이지 않는 스텔스계 가시광선 반사까지는 막지 못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군용 주파수 대역이 아닌 다른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한 아무리 스텔스기라고 해도 탐지되기 마련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동북권 국가들은 이에 착안해서 이사 레이더의 기술을 응용해 군용 대역이 아닌 저대역 전파로도 적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는 저주파 스텔스 레이더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공개되어 큰 화제가 되었던 미국의 최신 스텔스 폭격기 B-21은 이러한 저주파 레이더마저도 회피할 수 있는 광역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기 개발의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창과 방패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역 스텔스 기술을 한국이 대체 어떻게 손에 넣은 것인지 몰라도 대한항공이 조립 중이던 가오리 X 역시 이 광역 스텔스가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북권 국가들은 벌써부터 광역 스텔스가 서방 무기에 쩍 깔려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상당히 곤란해졌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첨단 항공병기인 수-57 전투기, 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만큼 완전 스텔스 능력을 지니고 있고 수-52 시리즈 특유의 뛰어난 기동성 역시 그대로 갖췄을 것으로 기대받았는데요. 이러한 장점들도 가오리 X 앞에서는 무색한 것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수-57은 그런 성능들을 실제로 갖추긴 한 것인지 꾸준히 의심받아오기도 했죠. 그러던 와중에 최근에는 어이없는 경위로 스텔스 성능에 대한 기밀까지 유출돼버려서 이러한 의심이 현실이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들키고 말았습니다. 수-57의 기밀이 유출된 것은 놀랍게도 밀리터리 멀티플레이 게임 워 썬더의 유저 커뮤니티였습니다. 여기서 ZVO12인치라는 닉네임의 유저가
러시아 전투기와 미국 전투기의 성능 비교를 주제로 한 논쟁을 벌이다가 상대방이 반박하지 못할 증거를 대려고 그만 기밀 문서를 공개해버린 것입니다. 15-12인치가 공개한 문서에는 수-57의 아시즈 값과 미그 29 레이더 속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정보는 모두 국가 차원에서 극비로 다뤄지는 최고 기밀 사항입니다. ZV-52인치는 이 문서를 공개하면서 기밀이 해제된 전투기 매뉴얼 문서가 출처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커뮤니티 관리자는 게시글을 빠르게 삭제 처리해버렸죠. 사실 워썬더의 커뮤니티에서는 잊을만 하면 군사 기밀이 튀어나오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며칠 전에도 F-16과 암램 대공 미사일에 대한 기밀이 담긴 문서가 공개된 적이 있었고 작년에는 중국의 대전 차탄에 들어가는 텅스텐 관통자의 구조에 대한 문서와 영국의 이 전차의 포탑 선회율이 유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워썬더 커뮤니티 관리자는 매번 게시글을 삭제하며 빠른 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이 정도로 화제거리가 되는 정보들은 이미 다른 유저들에 의해서 아카이브 기록으로 보관되어 유포되게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이 중에서도 가히 특종급 거물 정보였죠. 미그 29의 레이더 속성만 해도 러시아의 적국 입장에서는 정찰기와 전자전기 등을 수십 번씩 출동시키면서 목숨을 걸고 수집해야 하는 고급 정보입니다. 레이더 속성을 알고 있으면 전자전기의 제밍포드를 이용해서 일정 공역 내에 미그 29 레이더를 전부 먹통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수-57의 아시즈 값은 이보다 더합니다. 스텔스기의 아시즈, 즉 레이더 반사 면적은 해당 스텔스기의 약점을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스텔스 성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스텔스기가 레이더에 전혀 잡히지 않고 뿅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 레이더 전파를 맞는 위치와 각도에 따라서 반사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경우 기수의 바로 맞은편 정면에서의 아시즈가 가장 작고 반사 면적이 넓고 음기구와 엔진이 함께 노출되는 측면에서의 아시즈가 가장 크죠. 이 아시즈 값을 분석하면 해당 스텔스기를 상대할 때 어느 위치로 파고들어야 쉽게 라곤이 가능한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성능을 기반으로 라곤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곧 존재 의의 스텔스 형태 아시즈가 될 유출은 치명적입니다. 미그 29의 경우는 그래도 레이더 속성을 변경함으로써 어떻게든 대처할 수 있지만 아시즈는 전투기 자체의 형상에서 비롯되는 특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손대볼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공개된 문서를 바탕으로 수-57의 스텔스 성능을 비교 분석해봤더니 의외로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것까지 들켜버렸습니다. 4가지 주파수 대역으로 측정했을 때 중국이 F-35를 베껴 만든 J-20보다도 수-57이 그래프에 훨씬 크게 포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간 수-57의 아시즈가 1제곱미터에 달한다는 루머는 꾸준히 있어왔는데요. 이런 루머는 F-22랩터의 아시즈가 0.0001M2 이하라는 것이 흔히 알려진 사실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아무리 그래도 미국과 어깨를 견주던 러시아가 만든 5세대 전투기인데 그렇게까지 형편없는 성능일 리가 없다는 논리 하에 반박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폭로된 기밀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해보니 이 루머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57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았고 연이은 폭로로 인해 그 성능에 대한 의심과 우려가 많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분석하던 유럽 전문가들은 푸틴이 수-57에 투입을 꺼렸던 이유가 자신들이 주장해왔던 성능과 실성능의 격차가 심하고 격추라도 당했다가는 그 기술마저도 유출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수-57의 생산량은 지금까지도 고작 10대에 불과하고 구소련과 러시아가 만드는 무기가 을에 그려왔듯이 처음 만들어서 선보이는 한2 대만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하고 나머지는 엉망이라는 공식만 또 증명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수-57이 내세울 것은 수-5의 시리즈의 계보를 타고 내려오는 뛰어난 기동성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마저도 이제는 무색해져 버린 게 공중전의 트렌드가 무인기로 바뀌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전투기의 신속한 기동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크게 2가지입니다. 기체의 내구성과 파일럿의 안전이죠. 전투기가 과격하고 급박한 기동을 했을 때 보통은 기체 어딘가가 망가지거나 안에 든 파일럿이 기절해버리게 마련입니다. 기체의 내구성의 경우는 그래도 소재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느 정도는 감수할 수 있게 되었지만 파일럿의 육체에 가해지는 부담은 조절할 방법이 없죠. 그런 관점에서 가오리 X와 같은 무인 전투기는 파일럿을 신경 쓸 필요 없이 말 그대로 기체 내구성의 한계까지 기동할 수가 있습니다. 수-57의 스텔스 성능이 부족하다는 것을 들켜버린 러시아 입장에서는 기동력에서마저 상대가 안 되는 무인 전투기의 존재가 악몽과도 같을 것입니다.
물론 무인 전투기의 효용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도 일찌감치 알아보고 개발에 나선 상태이지만 한국이 벌써 앞서 나가 시제기 조립 단계에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세계 각국에서는 큰 자극을 받은 상황입니다. 가오리 X의 예상 배치 시는 2030년대. 과연 무인 전투기가 공중전을 호령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흘러나오는 러시아군의 굴욕적인 영상이 연일 화제입니다. 역공에 나선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흐름을 쥐게 되자 그동안 러시아가 감추고 있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요. 러시아 내부에서도 더 이상 무기도 지휘체계도 남아있지 않아서 전장에 던져진 징집병들은 뭘 해야 하는지조차 모른다는 증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조차 안 된 러시아군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들이 이런 발언을 뒷받침하고 있죠. 그 중에는 하이마스에 얻어맞은 러시아 탄약 보급 차량이 우왕좌왕하다 유폭을 일으켜 아군 차량까지 폭파시키는 영상도 있었는데요. 결국 패전의 흐름을 돌이킬 수 없다고 판단한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도리어 침공을 해올까봐 국경선을 따라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영상과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매서운 기세로 역공세에 돌입한 우크라이나. 매일매일 우크라이나가 조국의 영토를 해방했다는 소식이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과를 주로 전하는 트위터의 로엘 리포트에 따르면 바로 얼마 전에도 우크라이나는 루안스크 주와 도네츠크 주에서 3개의 도시를 탈환했습니다. 동부에 이어서 남부 전선에서까지 러시아군을 밀어내기 시작했어 남부 전선의 최고 요충지인 헤르손의 완전한 탈환도 조만간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헤르손은 푸틴의 강압적인 병합 투표를 통해 러시아 영토로 선포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는 전 세계에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세로 전환한 우크라이나는 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생하게 담은 영상들을 승전보와 함께 가져오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드러난 러시아군의 실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최근 공개된 한 영상에는 러시아군 2명이 점령지의 가정집에서 세탁기를 훔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무 그늘에 Z자가 선명히 새겨진 차량을 주차해놓고 건물 내부에 들어간 2명의 러시아군이 이 입구 드럼 세탁기로 보이는 흰색 가전제품을 함께 들고 나와서 그걸 차량에 집어넣는 장면이 그대로 찍힌 것입니다. 특별군사작전이라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면서 둘이서 낑낑대며 세탁기나 약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헛웃음이 다 나오죠. 심지어 이들은 그 모습이 우크라이나한테 전부 찍히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도 러시아군은 점령지에 레저시설을 약탈하는 모습을 포착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를 보고 있던 우크라이나 포병들한테 큰 선물을 받았죠. 자국 시설물이라도 얼마든지 부술 각오가 되어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그곳에 포격을 가하는 것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막 이륙한 러시아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국경도 넘지 못하고 예이스크 시가지에 추락한 영상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었는데요. 운전 중이던 러시아 차량의 블랙박스에 담긴 이 영상은 이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수-34가 저공에서 갑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더니 시가지 아파트로 추락하는 모습이 생생히 담겼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수-34는 너무 오래 저공 비행을 한 나머지 버드 스트라이크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대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한 부품 부족과 제대로 된 정비 인력의 부재가 빠르게 고도를 올리지 못했던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이렇듯 러시아군은 이미 만성적인 물자 부족 상태에 빠져 제대로 전쟁 수행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본토에서 제공하는 물자의 양 자체가 모자란 이유도 있지만 후방 보급 라인이 우크라이나한테 처절하게 얻어맞고 있는 것도 한몫하죠. 이미 우크라이나는 주변국이 지원해준 드론과 미국이 제공하는 위성 정보를 통해서 전장의 동향을 제 손바닥 보듯이 읽고 있습니다. 후방 보급 라인 역시 마찬가지죠. 러시아군 탄약 보급 차량이 하이마스에 얻어맞는 장면이 담긴 영상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별다른 은원패도 없이 방심한 채 달리던 보급 차량은 드론을 뒤늦게 눈치채고 숲속으로 숨었지만 결국 하이마스가 날린 미사일에 맞고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이윽고 발생한 화재로 인해 싣고 있던 탄약이 유폭을 일으켜서 주변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발은 아군 차량을 직격해 또 다른 폭발을 일으키기까지 했죠. 이렇듯 우크라이나한테 전방은 물론 후방까지 골고루 유린당하고 있는 러시아는 한 발 두 발 전선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세계 2위 군사력이라는 러시아가 개전 7개월 만에 일어놓지 못할 상태가 된 것은 사실상 군에 남은 병사가 졸병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러시아의 예비군이 텔레그램을 통해 퍼뜨린 내부 고발 내용에 따르면 징집되어 우크라이나로 보내진 러시아 군인들은 탄약도 없고 지휘관도 없으며
전장에서 무엇 해야 하는지조차 모른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러시아 징집병들은 우크라이나 들판에 개처럼 내던져졌다고 합니다. 이들은 제복과 소총, 총검은 받았지만 총알은 하나도 못 받았고 명령을 내릴 장교도 없어서 당연히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정보도 명령도 없다. 우리는 국민이 어디 있고 적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불안하다. 무전기도 탄약도 의료용품마저도 없다며 불합리한 상황을 토로했습니다. 덧붙여 이걸 우리 당국에 보여주고 싶다. 이게 정상이라고 보느냐며 일갈했습니다. 마치 총을 들고 앞에 가던 사람이 쓰러지면 그 총을 주워서 쓰러던 2차 세계대전 시절의 소련을 방불케 하는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그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이기지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제 도리어 우크라이나가 국경을 넘어와서 공격할까봐 벌벌 떨고 있습니다.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접전 중인 전선 전역의 국경선에 방어 진지를 구축하는 작업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바그너 라인이라고 명명된 이 방어선은 우크라이나 기갑 차량의 전진을 방해하기 위해 작은 피라미드 모양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드래곤즈 티스 혹은 용치라고 불리는 이 구조물은 주로 두 가지 용도로 활용됩니다. 일단 사람의 허리 정도 오는 크기를 활용해 보병이 뒤에 숨는 엄폐물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지그재그로 배치해서 전차에 발을 묶을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된 용치는 전차 사이즈의 궤도로는 피해서 넘을 수가 없어서 엔진 출력으로 부수거나 공병들이 먼저 가서 처리해야만 하죠. 명색이 침략 전쟁을 일으켰다는 나라가 자기들한테 침략을 당한 나라의 반격에 국토를 잃을까봐 무서워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1000km에 달하는 전선을 따라 우크라이나군이 보복하러 넘어올 수도 있다는 공포가 러시아 내에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는 그간 점령지에서 자행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짓들에 대한 억보가 있고 우크라이나의 공세를 피해 도망가면서 전쟁 기간을 통틀어 손실한 장비 7,500대 중 3분의 1에 달하는 2,440대를 우크라이나에 노획당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이 내버린 탱크를 몰고 자신들이 했던 일을 되갚아주려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겁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의 전쟁 목적은 어디까지나 잃어버린 국토의 탈환이고 이를 달성한다면 러시아의 국경까지 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식 이하의 행동을 반복하는 러시아와는 다르게 말이죠. 결국 능력도 명분도 없으면서 침략 전쟁을 시작했던 러시아는 이렇게 얼마 못 가 한계를 드러내고 매일 치욕만 당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러시아의 순식간에 집어삼켜질 것 같던 우크라이나는 반대로 전 세계의 지원을 등에 업고 러시아를 몰아붙이고 있죠. 상황을 뒤집을 자신이 없어지자 러시아는 이제 핵무기 카드를 흔들어 보이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앞뒤 분간이 잘 안 되는 러시아라도 핵무기가 정치적인 요소를 띠고 있음은 인지하고 있는 듯한데요. 어떻게든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핵을 쓸 명분을 만들기 위해 억지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더티밤인데요. 더티밤은 재래식 폭탄의 방사성 물질을 결합한 무기로 핵폭발과 같은 파괴적 위력은 없지만 광범위한 지역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수 있어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갑자기 우크라이나에 나토가 지원해준 이 더티밤이 있다면서 이걸 사용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핵선제 공격으로 간주하겠다고 이상한 생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3일 CNN 보도에 따르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이날 미국과 영국, 프랑스, 튀르키예 국방장관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분쟁지에 더티밤을 쓸까봐 우려된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쇼이구 장관은 우크라이나 상황이 급속히 악화하면서 통제되지 않는 국면으로 향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의 포발 가능성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물론 이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헛소리지만 이를 통해 아무튼 핵무기를 사용해 우크라이나를 제압하고 확전해 구실로 삼겠다는 속셈인 것입니다. 핵전쟁의 가능성이 생겼으니 더 이상 서방 국가들도 가만히 듣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3국이 이에 대해 즉각 반박하는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냈는데요. 이 공동발표문을 통해 3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하고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에 더티밤 사용을 준비하고 있다는 러시아의 명백한 거짓 주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덧붙여 전 세계가 이미 확전해 구실로 이러한 주장을 이용하는 러시아의 의도를 꿰뚫고 있다고 경고했죠. 미국, 영국, 프랑스는 핵무기를 실제로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서양 국가들, 사실상 허튼 소리로 핵을 명분을 만들었다가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러시아는 아직도 핵을 꺼내들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상 전 세계가 그들의 적이 될 것이며 그 이전에 러시아에 있는 핵 무기가 제대로 작동은 할지 걱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부디 러시아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 이상 무고한 희생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